CBC 부안 서림신문 부안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C 서림신문의 이석기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월 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부안 서림신문에서는 우리 고장 부안군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22대 총선에 나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CBC 서림신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죠? 예, 예.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야 당연히 초대해야죠. 먼저 저희 인사 나눴으니까 우리 군산시, 김제시 또 우리 부안 군민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부안 주민 여러분, 저희 선거구가 이제 부안군, 김제시, 또 군산의 대야 회현면까지 하나로 선거구가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 나름대로 현장과 주민들 속에서 문제를 찾고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또 재선이라고 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또 지지 속에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3남 4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네. 이제 저는 또 이제 제 가족은 네. 또 이제 와이프하고 딸 둘이 있습니다. 딸만 둘? 네, 딸이 아빠입니다. 요즘에는 딸 아빠 훨씬 인기가 좋아요. 예. 일부러 딸들 낳는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아들보다 딸들이 부모한테 애교도 있고 세심하게 잘 하는 거. 딸도 딸이지만 사위가 더 잘해요. 사위가. 아직 사위는 그러니까 앞으로 사위들이 더 잘해요.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주로 좋아하는 노래가. 트롯은 아니실 것 같고. 예, 저는 뭐 조금 이제 서정적인 노래들.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평소에 뭐 노래방을 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끼리 모임에서 애창곡을 부르시면 주로 잘 부르는 애창곡이. 원래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노래를 못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노래를 진짜 잘하시더라고. 진짜 못하고 과거에 이제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저는 주로 뒤에서 이렇게 박자 맞춰주고 또 뭐라고 할까요? 뒤에서 같이 어울려주는 걸 역할했고 좋아하는 노래는 뭐 이제 있다면 뭐 내게도 사랑이 함중하에 또는 뭐 조용필의 킬리만자로 이런 건 좋아하는데 잘 부르지 못하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감히 의원님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그 군산시 회안면하고 그 대하면이 지금 편입되어 있어요. 예. 활동하는 폭이 더 넓어졌는데 힘드시죠? 뭐 이제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어떻든 전라북도 의석수를 10석을 지키고 또 부안과 김제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하면 회원면 주민들께서는 사실 상실감도 크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러나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저도 정말 특별하게 대하와 회원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지역 발전이랄까 현안들을 해결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역이 넓어서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 전북의 전체적인 발전과 또 제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역 일을 하라고 우리가 뽑아서 국회로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나라 일을 하라고 뽑아서 보내는 건데 투표를 하러 가는 유권자는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 일을 더 잘할 것 같은가를 보고 투표를 해요. 그래서 공약들이 나라를 위한 공약보다는 지역을 위한 공약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 우리 언론사들도 지역일을 어떻게 하실 건가 요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하고 관련된 공약들을 주로 한번 여쭤보도록 예, 예.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지금 그 부안, 군산, 김제하면 새만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또 풀어가야 할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새만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그 우리 후보님의 공약을 제가 몰래 한번 이렇게 쫙 살펴봤습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항만 그리고 공항 또 철도 등 이런 그 새만금 트라이포트 조기 조성에 대해서 공약을 1번으로 내세우셨더라고요. 예,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새만금이 기업인들 입장에서 또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인들이 새만금에 투자하고 또 방문을 하려면 사실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사실 요원한 길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핵심적인 거고요. 그 중에 이제 항만, 공항 아주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고속도로는 올 말이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돼서 개통이 새만금 고속도로는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항만은 원래 이제 5만 톤짜리 9선석인데 이제 2선석을 26년까지 이제 준공하겠다는 겁니다. 7선석은 또 그 위에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항만 물류가 들어올 수 있는 또는 입항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고 국제공항은 제 기억에 28년까지 원래 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 이제 그냥 국내 공항이 아니고 국제공항. 그러면 새만금에서 해외를 갈 수 있고 또 해외 사람들이 새만금을 통해서 국으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인프라 구축이 새만금 발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업인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는 새만금 보고 투자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속도감 있게 예산을 투여해주고 동서도로 뚫리고 남북도로 뚫리고 산단 쭉 들어오고 또 뭐 공항 에타 통과하고 항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기업인들이 메리트가 있는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인들이 군산 산단 쪽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이 인프라와 아주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게 우리 부안과 김제 또 우리 이제 회원 대한면민들한테 결과적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것이 30년 이전에 28년, 29년 언저리에 다 끝나야 되거든요. 원래 정상적 속도로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잼버리 파행되고 새만금 예산 삭감하고 또 SOC 점검 용역이 올 6월에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복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철도를 못 온다고 한다든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우리 전북 정치권과 또 싸워야 될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구축이 일단 이 지역을 세계인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또는 관광으로 들어오기 좋은 이런 것의 핵심적 수단이기 때문에 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하면 우리 이원택 후보만큼 잘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아마 뭐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거로 보지만 제가 새만금은 뭐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니, 평소에도 새만금 이야기만 나오면 뭐 아무 자료 없이 그냥 눈이 막 그리고 그냥 자료 없이 수술수술 머릿속에 다 저장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또 짚어보고 그 단계별 과제가 뭔지도 살펴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도 부처하고 의논도 해보고 전라북도 새만금청도 의논도 해봐서 그런 것들이 제 몸에 축적돼 있다 이런 우리 고장 부안이 또 뭐 김제시가 또 군산시까지 새만금과 함께 그 성장하기 위한 구상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부안에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세계 경제 체제가 세계 경제 질서가 사실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소 경제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유럽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에서 온실가스가 얼마큼 나오는지, 이산화탄소가 얼마큼 나오는지를 계산해서 거기다가 탄소세를 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시밤이라고 해서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을 붙이겠다. 우리 가격이 올라가겠죠. 핸드폰 하나 만드는데 10,000톤의 CO2가 나온다. 그러면 10,000톤의 CO2 값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수출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네. 이유가 재생에너지기만 경제체제로 전환한다. 그 이유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와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길로 가야 된다는 게 유럽의 경제체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경제체제에 미국도 동의하고 있고 중국도 동의합니다. 우리 지구상의 3대 핵심 권역이죠. 유럽, 미국, 중국이 핵심 권역인데 이게 30년 안에는 2030년 안에는 다 이런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갈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탄소세를 붙이는 품목도 늘어나고 확대될 거죠.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경제체제가 가속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연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기업들이 화석연료 안 쓰고 뭐 화력발전, 석탄발전 안 쓰고 원전 안 쓰고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 어디냐 이거죠.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전북의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기업들이 알리백을 해야 하거든요. 알리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발음은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줄여서 알리백, 리뉴어블 에너지 백이라고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만금 지역이 유일하다. 그건 첫 번째는 새만금 그 부안 앞바다에 해상풍력 5기가가 장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기를 끌고 와서 전력계통을 끌고 와서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이건 알리백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ASML이라고 하는 MR이라고 하는 그 ASMR 아시죠? 네덜란드 업체인데 한마디로 반도체 저는 압니다만 장비를 또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저가니까 좀 자세하게 ASMR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인데 많이 이제 언론과 방송에 나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했었잖아요. 그 방문했던 회사가 알리백을 선언하면서 자기가 공급하는 업체, 공급 대상 업체들한테 알리백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그쪽 장비를 사와야 됩니다. 이렇게 설계해서 이런 장비를 만들어 주세요 했을 때 만들면 그걸 사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반도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알리백을 하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원전은 안 된다고. 석유, 석탄 안 되고 원전도 안 된다. 재생에너지 100% 가라. 이게 세계 경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구글, 애플, BMW 세계 유수 기업들이 알리백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도 삼성도 SK도 LG도 알리백 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30년까지 하냐 40년까지 하냐 기간의 차이만 있지만 2050년까지는 다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으로 여기 알리백 산단을 만든다면 기업들은 여기 와서 공장을 짓고 여기에서 생산된 것은 유럽에 수출하든 나중에 30년 40년 뒤에 미국에 수출하든 탄소세를 안 물린다는 거죠. 이게 착한 기업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기존에 이제 탄소가 배출되는 탄소 문명 시대에서 성과가 있었죠. 화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원전이라든가 탄소 경제 때 성과가 있고 폐해가 있는데 폐해는 기후 위기죠. 기후 위기가 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생명 경제, 즉 재생에너지로 가겠다는 건데 그 문명사적 전환에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토지와 여건을 갖고 있는 게 부안 앞바다와 새만금. 부안에 잼버리 부지에 알리백 산단을 구축한다면 엄청난 미래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됩니다. 이게 부안의 미래가 될 거다. 그래서 부안의 신산업은 재생에너지 신산업이고 또 수소산업이고 고분자 연료자 수소산업을 배기한 고분자 연료전지 산업이고 이런 걸 전후방 산업으로 종합적으로 세팅했을 때 경쟁력을 가져갈 거다라는 거고 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공항, 항만 인프라가 또 고속도로 철도 인프라가 구축돼줘야
더 빨리 속도가 넘게 된다. 그렇죠. 이게 부안과 성장하는 핵심적인 거다. 향후 한 10년 안에 이걸 제대로 구축하면 부안에 미래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유, 새만금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막 톤이 높아지고 그래요? 얼굴이 막 붉어지시고 막 아유, 대단하시. 저희 그 덕분에 후보님 덕분에 우리 구독자 수가 상당히 늘겠어요. 왜냐면 새만금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회도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한 번 봐가지고는 모를 것 같고 여러 번 유튜브 예. 들어가서 봐야 새만금에 대해서 공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새만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예, 예. 한번 모셔서 제가 공부하는 기회로 예, 예. 그렇게 삼겠습니다. 예. 그 공약에 우리 고장 서해안을 대표하는 그 관광 레저 중심지로 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바다를 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동해안은 뭐 강릉도 있고 속초도 있고 그렇고 또 저기 남해 쪽에는 통영도 있고 목포도 있고 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서해 쪽은 사실 이제 우리 이제 부안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가면 이제 서천이랄까 안면도랄까 뭐 대천이랄까 이렇게 있는데 부안의 해변과 생태 역사 유적이 사실 너무나 좋은데 잘 조성되고 복원되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서해안 관광수도로 만들겠다는 게 제 비전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예를 든다면 줄포만 이제 저 생태공원을 국가정원화도 끌고 가고 거기 격포 그다음에 우리 뭐 모항 궁항 참 예쁘잖아요. 네. 격포항 변산 이걸 연결해야겠죠. 이 연결을 쭉 해보면서 내소사 그다음에 전라유역진흥원 반개유흥원 뭐 도자기 매창공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연계한 이제 종합 전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또 선셋 드라이브 뭐 이런 종합 계획이 좀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 정부가 서해안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전라북도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는 내륙 중심의 관광 정책이 줄을 이어왔어요. 근데 제가 부안 국회의원이 되면서 바다를 제가 이렇게 쭉 고창도 가보고 부안도 가보고 군산도 가보고 쭉 보니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해안 관광 없는 관광은 전 세계를 놓고 보더라도 성장이 정체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안 관광을 낀 전북 서해안을 살리는 거기에 집중한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도에 얘기를 해왔습니다. 송하진 지사께도 용역을 부탁했고 김건영 지사 때도 용역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아이디어가 장착되는가는 저도 뭐 많이 있습니다. 내소사에서 선운사까지 뭐 케이블카를 놓자, 이제 그 공소만 쪽을 고창하고 연결하는 데크길을 놓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 용역이 결과적으로 세팅이 되고 여기에 우리 이 정책과 사업이 반영이 되면 정부 계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안면도랄까 저기 대천이랄까 저도 갔다 왔지만 평택이랄까 뭐 인천도 조금 갔다 왔죠. 인천은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권의 관광 수도로서의 비전을 세울 만하다고 제가 자신해서 제가 용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서해안 관광의 수도 부안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비전과 정책을 갖고 가는 것이 부안에 관광객이 오는데 좋을 것 같고 아까 그런 인프라가 새만금의 공항, 항만 이런 인프라가 예를 든다면 나중에 이 관광의 어떤 폭발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5만 톤짜리 이선석이면 10만 톤이거든요. 여기에 10만 톤의 크루즈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크루즈도 들어오도록 설계하도록 그 MP에 반영돼 있어요. 근데 이게 총 이제 9선석이니까 이제 뭐 자파본 일본에 쭉 있겠지만 컨테이너에 뭐 있겠지만 상당히
될 거다는 거. 거기에 만약에 관광객들이 국제공항이나 이쪽에 내렸을 때 조금 먼 미래이긴 하지만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디 관광으로 가겠까? 어디 가서 숙박할까요? 저는 부안이 그런 점에서 경쟁력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향인 김제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김제도 김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새만금 시대에 맞게 해양 관광 또 이제 자기 역사 관광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하고도 계속 토론해가면서 준비해가고 있고요. 부안은 부안대로, 김제는 김제대로, 고창은 고창대로, 군산은 군산대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 부안이 제가 이제 부안에 거주하고 있다서가 아니라 우리 부안이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자연적인 관광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 이렇게 보석을 포장을 하지 못해요. 잘. 제가 그걸 저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국립공으로 좀 많이 묶여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부안이 시련이 많았죠. 새만금 개발한다 안 한다. 새만금 개발 찬성과 반대 싸움이 컸고 방패장 싸움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사실 부안의 생태자원, 역사자원을 복원하고 조성하는 데 집중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그 비전과 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서 집중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새만금 개발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방패장 막느냐 안 하느냐 이런 데 좀 시간이 쓰이면서 놓친 거다. 하나는 국립공원에 지나치게 많이 묶여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부안 발전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거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왔을 때 다행히 국립공원은 이제 조금씩 이제 풀어가야 할 과제지만 부안의 정치권들은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처음으로 재성분수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연계성, 일관된 발전을 할 다른 시각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부안 정치권이 정말 부안의 역사, 생태, 관광을 복원하고 집중하는데 어떤 것을 한다면 이게 가랑비에 옷 줬듯이 1년, 2년, 3년 이게 누적되면 달라질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른 쪽으로 좀 가서요. 그 우리나라 그 스마트 농생명 또 해양수산 그리고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신다고 이 공약 자료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농생명, 해양관광, 또 첨단 산업 이렇게 말을 풀려면 길 거예요 아마. 근데 아까 이제 첨단 산업은 잼버리 부지를 산업연구용지로 마스터 플랜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어떻든 잼버리 파행 이후에 정부가 지금 마스터 플랜 변경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잘 대응해서 잼버리 260만 평이 산업연구용지, 한 100만 평 정도는 산업연구용지로 가게 되면 거기에 국가산단 같은 것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 알리백 국가산단 같은 것이 장착하게 된다면 날개를 달 거다. 거기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생에너지 신산업, 또는 첨단 로봇, 첨단 드론, 국방산업 쪽 등 여러 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관광산업이 관광과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그래서 그 첨단 산업은 굴뚝에 연기 나는 산업이 아닌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신산업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그 방향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아까 해양관광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서해안 관광시로서 비전을 갖고 가겠다 이런 거고, 이제 부안의 농생명 산업은 사실 이제 부안이 이제 오디를 중점적으로 키워왔었는데 이게 조금 제가 보는 눈으로는 이제 정체가 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수미 감자라든가 이제 감자를 생산하신 분, 그다음에 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부안의 산업 구조가 앞으로
농콩 이런 걸 많이 생산해서 이득을 보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국민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쌀을 적게 먹고 다양한 걸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안의 농업 구조가 바뀔 거다,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밀 또는 콩, 보리 이런 것이 기본 이제 전략작물로서의 네. 역할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과수, 그러니까 원예 또는 이제 엽채류 이런 쪽으로 우리 농업의 흐름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 위기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과정에 제가 볼 때 여기다 하나 한다면 약용식물 이런 것이 부안의 앞으로 부안의 농업과 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도작 중심에서 시간의 문제지 좀 변화되어 갈 거다. 왜냐하면 국민의 소비 패턴이 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농업 생산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원예, 약용식물 또는 이제 원예 쪽에 속하는 엽채류들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분야 중에 저는 약용식물과 관련해서 이제 그 한마디로 약용식물 스마트팜 밸리라든가 이런 걸 좀 이제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아직 준비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약용식물은 다 우리가 수입해 오거든요. 가오 90% 이상을 감초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마 이런 거 거의 대부분 다 수입해 오거든요. 거기에서 신약 물질을 추출해서 제약회사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병원에 쓰거나. 그래서 이 기능을 제대로 좀 세팅을 한번 해봐야 된다. 부안이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제가 볼 때 제가 갖고 있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간 보면 약용식물과 관련된 지적을 제가 농진청이나 농식품부에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용화재단에도 많이 해놨고 그래서 그런 초기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고 다만 이제 영농하기 편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영농하기 편해하잖아요. 배수를 확대하든가 용수 공급이 잘 된다든가 농록 포장이 됐다 이런 건 지금 잘 해왔습니다. 이것도 확대해 가겠지만 농생명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주산물인 오디와 이제 감자도 있고 그다음에 쌀, 밀, 보리도 있고 그래서 로컬푸드도 있지만 이 농업 구조의 변화를 예측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약용식물을 이렇게 어떤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는 제가 그 말씀 중에 이게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가 중간중간에 드리고자 하는 질문까지도 미리 아신 것처럼 예견하신 것처럼 전부 답변해 주셔서 너무 자세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농어민의 경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농어민의 소득이 확대돼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그 공약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의 소득 안정은 크게 세 축입니다. 하나는 이제 직불금을 통해서 소득을 보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직불금이 2조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5조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 공약이고 이재명 대표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갖는 공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불금을 통한 소득 이전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농지가 희생을 하니까 또 자연을 정화시켜 주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직불금을 확대해서 소득을 이렇게 높이는 게 하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농업을 경영하면서 오는 필수 농자재들 인건비나 필수 농자재에 대한 보조와 지원을 통해서 조금 소득을 이렇게 비용을 줄여주는 게 하나 있고 마지막에 핵심적인 겁니다. 뭐냐면 내가 생산한 농산물이 시장에서 팔려야 되는데 농산물의 가격 변동률 그러니까 최고가하고 최저가를 볼 때 우리가 WTO에 가입한 30년이 됐거든요. 그 전보다 30년 동안 가격 변동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양파나 마늘 하는 사람들은 한 해, 두 해, 세 해 망쳐버리고 마지막 네 해째
대박 나면 다 보존해 버려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률이 높은 거죠. 이 말은 농산물에 대한 가격 위험성이 크다. 예. 그렇습니다. 바꿔봐. 그러니까 이제 소농들, 중농들은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시장에서의 농산물이 갔을 때 어느 정도 적정 제값을 받아야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비해서 1.6배의 가격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도박하는 심정으로 벼농사 말고는 벼농사 이런 거 콩농사 이런 거 말고는 도박하는 심정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농업을 이게 안 돼버리면 또 기후가 위기가 와버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 끝에 지난번에 양국관리법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전문가들 농민단체들하고 토론하면서 잡은 게 농산물 가격 안정제법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65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미국이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35개 품목인가를 가격 안정제법을 도입했습니다. 66년부터 품목을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법안을 발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그 농산물의 가격이 시장의 5년치 평균 가격, 시장의 평균 가격을 예를 든다면 10,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15%,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익의 85%를 지원해 준 제도입니다.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시뮬레이션을 문재인 정부 때 해보니 용역을 줘서 해보니 1년에 한 1조에서 1조 2천억이면 됩니다. 그러면 1조나 1조 2천억은 우리 한국의 재정으로 볼 때 650조, 660조의 재정력으로 볼 때 부담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이게 16개 농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16개 농산물을 얘기하는데 농민들은 자기가 잘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일부 수매하는 거네 하고 시장에 내놓고 떨어지면 그 차익을 보전받는 거예요. 그럼 소득이 올라가겠죠. 안정화되니까. 근데 국민들은 그럼 뭐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금 막 사과가 한 개에 10,000원 이내 대파가 한 단에 대파 논쟁 있잖아요. 875원이냐 아니냐 3,000원이 아니냐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농산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농산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 안정제법에 따라서 차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작년에 전라북도가 최저가격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도입돼 있잖아요. 작년에 양파하고 마늘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전라북도 농민들은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전라북도가 최저가격 농산물 보장제가 돼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그때 최저가격 이하로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 최저가격을 보장해줬어요. 다른 지역, 다른 광역시도 양파 농가들은 힘든데 전라북도 양파, 마늘 농가들은 그 최저가격이 보장됐으니까 그 차익을 보장받은 거죠. 농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장착이 된다. 국민들께는 저렴한 농산물이 공급되고 또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을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시장에 내놔서 시장에서 소득이 보존될 수 있는 그 차익은 아까 그런 이제 가격 안정제법을 통해서 보존해 주는 게 소득의 핵심이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후보께서 22대 국회에 나가시면 하셔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꼭 실현되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려요. 저희한테 농지법이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농민들의 원성이 좀 큽니다. 특히 농민들은 이원택 의원으로 인해서 농지법이 개정됐다고 원성이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농지법 개정과 관련한 얘기는 작년부터 제가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이 맞나? 제가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간담회를 작년에 부안지역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전라북도 공인중개사협회장을 부안 사무실에서 한 10여 명 모셔놓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도 받았고 그랬는데 저로 인해서 농지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LH 부동산 투기 사건 아시잖아요. 네. 그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부동산 투지의 90% 정확치는 않습니다. 90% 이상 이짝저짝이 농지라는 거예요. 농지가 부동산 투기가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농지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 걸 막자 네. 이런 취지로 정부 입법을 하게 된 겁니다. 정부 입법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정부 입법으로 농지법은 제주도에 있는 유성곤 의원이라고 그분께 이제 정부가 이제 정부 입법을 위탁을 한 거죠. 네. 네? 정부가 왜냐하면 국회 정부 절차대로 오래 걸리니까 의원 발의하면 빨리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농지법 대표 발의는 유성곤 의원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대표 발의한 걸로 말씀을 하시고 저 때문에 그랬다는데 유성곤 의원입니다. 네. 저는 이제 농업 경영체법을 정부에서 이제 얘기해서 했던 거죠. 네. 했던 거.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겠고 다만 농지법은 제가 농해수에 있으니까 네. 농지법은 계속 개정하는 걸 발의해온 게 있죠. 저도. 네. 저도 농지법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발의해왔는데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농지를 취득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규정을 강화했던 법은 제가 발의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유성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저도 뭐 거기에 이제 공동 발의자로 동료 그러죠. 사인을 했지만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때 LH 사태가 만들었고 그때 전국에 있는 농민단체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하게 강화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용으로 사용하지 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경자 유전의 원칙 그 법에 따라서 하도록 해라. 이런 게 이제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또는 농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농지 가격이 쌌으면 좋겠고 그러죠. 근데 팔고 싶은 사람은 비쌌으면 좋겠고 이거잖아요. 사실. 네, 사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농들은 농어촌 공사가 농지값을 올려놨다고 저한테 불만이 아주 많아요. 뭐 1억 대출 받았자 한 필지도 사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청년 농 농지가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와서 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농지가 비싸다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비쌌으면 좋겠고 이런 건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절대 농지는 뭐 어쩔 수 없는 영역이고 이제 지능구역이 있고 비지능구역이 있습니다. 지능구역이 절대 농지인데 비지능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안의 경우는 관광도시이고 관광도시로서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를 따라서 내 외측에 뭐 200m, 200m, 300m처럼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과도하게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외측을 풀어줘서 거기에 다양한 민간인들이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카페든 식당이든 또는 뭐 여가시설이든 뭐든 리조트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은 농지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토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말을 그때도 이제 제 기억에 그 공인중개사 분들과 대화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관건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지를 풀겠다, 그린벨트 풀겠다, 군사보호구역 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에 어떤 곳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직 자료는 안 주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 안 주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온다면 아까 이제 그쪽 대응을 해서 최대한 풀어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저 때문에 농지법이 바뀐 게 아니고 LH 그건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부동산 투기 때문에 정부 입법을 의원들이 대응을 했는데 그건 이제 유성건 의원이 대응한 거고 저도 농지법 대표 발의한 것도 있습니다. 대표 발의한 것이 있지만 그때 당시 그 지금 현재 규제를 완전 강화하는 법은 이제 그 유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고 저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대표 발의한 건 그렇다는 말씀 드린 거고 과연 이제
이제 농민 단체들이 두 가지 이득은 농민들이 두 가지 이득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농지를 살 때 싸게 샀으면 좋겠고 팔 때는 비쌌으면 좋겠고 두 가지 이득을 동시에 취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것은 제가 볼 땐 적절하게 해야 되고 다만 개발하시는 분들은 도시민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농지를 사기가 쉬워서 거래도 시키고 개발도 하는데 도움이 됐는데 그걸 농지법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은 헌법에 농자 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예 비지능지역구역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을 조금 이제 가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과정을 들었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일반 그 사업자들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 그리고 뭐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그 지원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려움이 일단은 뭐 사실 자기가 고생하고 노력하는 건 감수할 수는 있지만 손님이 와야 하잖아요. 매출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시기다 경제가 더 어렵다고 네, 그렇습니다. 고물가 시대고 그렇다고들 하십니다. 이제 고물가 고환율이기 때문에 고물가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 있거든요. 사실 이 소비가 돌아야 생산도 돌고 그럼 설비 투자도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데 수비가 위축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 소비를 살리기 위한 재정 대책을 안 세우잖아요. 부자들은 세금 초거대 기업과 초부자들은 세금 깎아주는데 근로자들이나 서민들을 위한 어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그게 핵심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는 그 지역의 어떤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데 네. 지역화폐를 제로로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고 아닙니까? 그래서 3천억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이렇게 시군의 선순환 구조가 소비가 진작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뭐 전국 재난지원금 하듯이 25만 원 주겠다 이거 총선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13조면 된다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하면서 근 900조 1000조 가까이를 풀었잖아요. 그 재원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13조면 된다. 13조 풀면 경기가 돌아갈 겁니다. 첫 번째는 소비,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어떻든 자영업 하시면서 임대료네 또 빌린 돈이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자 감면이랄까 이자 유예랄까 또는 상환 유예랄까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정말 불가피한 것은 탕감 정책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말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지 말고요. 근데 그런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좀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가족들이 하는 소상공인들 이건 전주 이런 데도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이나 김제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많은데 사실 인건비를 가족이 부담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용해서 하려면 그 인건비를 보고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간의 수공업처럼 간의 소상공인, 간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역에 특히 지방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 정도는 외국인들을 이렇게 쓰도록 정부가 외국인 인력이라든가 지원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도 정비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조금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조금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건 현재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바쁘신데 오랜 시간 이렇게 대담하게 해줘서 고맙고요. 이제 끝으로 어려운 질문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 이제 후보님은 항상 보관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고장을 그 보육 그리고 교육 복지에
강소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안 군 차원, 김제시 차원의 노력도 또 대학연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한데 재정 자립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부 정책과 또는 전라북도 정책과 연계된 이제 정책을 써야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이제 큰 틀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인구 감소가 되고 지방 소멸이 되는데 그걸 막으려면 사실 이건 프랑스식 방식입니다. 뭐냐면 1세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무상교육을 해줘야 되고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죠.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에 가 있지는 않죠. 네.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나 비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거 문제도 있죠. 주거 문제는 우리 당에서 이번에 공약을 내걸었는데 주거는 헝가리 방식입니다. 헝가리가 하고 있는데 헝가리도 인구 감소되는데 그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치는 않지만 한 아이를 낳으면 저리로 융자를 줍니다. 한 1억 5천, 2억을 줍니다. 그럼 집을 살 수 있겠죠? 그러죠. 예? 둘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감면해 줍니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을 50% 감면해 줍니다. 넷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을 싹 감면해 줍니다. 뭐 이런 주거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자기가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아까 돌봄과 무상교육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일자리 문제가 남습니다. 네. 다 자랐을 때. 네. 그거 이제 다음 문제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 정책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맞도록 가야 되는데 이제 부안이나 김제가 정부가 이런 정책의 세팅 속에서 좀 더 이제 선도 모델, 좀 더 이렇게 앞선 모델을 이제 부안이나 김제가 구축하도록 좀 노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세에서부터 뭐 이제 그 대학교까지 여기 이제 부안에 교육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보완해서 조금 선도적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교육과 보육이 다 그렇게 가겠다는 걸로 이제 정책이 세팅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마지막 질문까지 예. 아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예.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